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제 201쪽에 합리 모형부터 시작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것들, 이 모형들은 전부 정책학이라는 수업에서 정책 결정론에 다 들어있는 얘기들입니다. 자, 근데 결정이라는 것, 의사 결정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들으시면은 이게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자, 정책 결정론에서 그 배우는 모형과 이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가 이제 여기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내가 결정하는 사람, 내가 최종 결재권자, 내가 최종 결정권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수업을 들으면 이거 쉬워요. 자, 무슨 말이냐? 첫 번째 합리 모형부터입니다. 자, 이 책에 있는 얘기를 뭐 우리가 정책학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건 없는데 그 책에 있는 얘기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딱 그냥 단어를 좀 나열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그 201쪽 아래서 세 번째 줄이요. 자, 전지의 가정이라고 해서 전지의 가정인데 결정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결정을 하기 전에 이것도 파악하고 저것도 파악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최대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지의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202쪽에 그래서 이제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있는데 목표도 명확하게 설정하고 목표에 관련된 수단, 가치, 뭐 사실 다 뭐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비교 분석해서 최고의 결정, 최선의 결정은 이거다라고 하는 게 합리 모형이에요. 매우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결정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오차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 합리 모형은 원래는 이제 그 세계 1, 2차 대전 때 과학자, 수학자들, 자,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 것인가? 아무리 총을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어도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계속 연구해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무기를 만들고, 좀 표현이 아주 이상합니다만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많이 죽일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든 최선의 의사결정을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핵무기, 핵폭탄이죠. 한 개를 만들면 절대 다수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죠. 최선의 결정, 최고의 결정, 그리고 합리적, 체계적,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것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합리 모형입니다. 이 과학자들, 수학자들의 의사결정 모습을 행정학에서 그대로 이제 본받은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절차와 이렇게 했을 때, 대안의 비교 분석 평가를 했을 때 우리는 이거 이상 좋은 거 없다. 이것은 최고다 라고 하는 결정, 그게 바로 합리 모형입니다. 자, 그런데 만족 모형이라는 게 있죠. 202쪽이요. 202쪽에 중간에 보면은 그 제한된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라고 되어 있죠. 합리성이긴 한데 모든 것을 다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합리성이 아니라 인간은 뭐 시간이나 노력이나 능력 등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합리성이긴 하나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만족 모형이 가장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결정자가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대신에 아무렇게나 주먹구구식으로 뭐 대안을 비교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했을 때,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제한된 합리성입니다.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면 이 정도에서 결정하자라는 게 만족 모형에서 말하는 만족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족 모형에 따르게 되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좋은 대안을 찾을 수도 있지만 정책 결정자가 이 정도 수준에서 나는 할 만큼 했어. 이걸로 하자라고 하는 게 그때의 의미가 만족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글로 설명하는 것과 말로 설명하는 것의 차이가 좀 있어요. 만족 모형 같은 경우는요. 자, 그리고 연합 모형은 이런 거죠. 자, 203쪽의 맨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실제로
기업도 정치, 행정체제와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조직 구성원들이 기업이라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협상, 타협 등이 조직 과정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처럼 기업 조직, 기업이라는 조직의 행태를 어떤 정부 영역과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정치적 속성이 있다는 것, 협상과 타협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낸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에 다니시는 분이나 앞으로 기업에 다니실 분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배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안에서 서로 협상을 하는 일들이 구성원들끼리 많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중간에 둘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문제 중심적 탐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기업도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해결을 한다는 논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업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평소에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고객의 어떤 불만이 접수됐어. 고객의 목소리가 접수됐어. 그거 그냥 처리해. 이거 빨리 처리하면 해결되는 거야. 평소에 문제나 어떤 목표를 알아서 달성하고 알아서 처리하는 이런 게 아니라 불 나면 끄는 것처럼 문제 중심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밝혀냈죠. 그래서 연합모형이라는 그 의사결정은 기업과 정부가 생각보다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이게 근데 연합모형도 여러분 개인한테도 이게 적용이 가능해요. 야, 내가 이번에 좀 실적이 좀 부족한데 네가 나 이번에 하나만 도와주면은 내가 다음에 너 도와줄게. 상호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직 안에서도요. 내가 이번에 과제를 하는데 네가 나 좀 도와주면 네가 과제할 때 내가 도와줄게. 상호 협상이거든요. 이 연합모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제 중심적 탐색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없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어떤 회사를 다니거나 여러분이 공무원이라고 가정을 할 때, 근데 이제 문제 생기면은 그 문제만 처리하면은 굳이 내가 내가 나서서 일을 할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이런 구성원, 조직의 행태를 잘 파악한 모형이 바로 연합모형입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되실 분들이 가장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의사결정 방법이 점증모형이죠. 점증모형의 205쪽의 위에서 5번째 줄에 머들링 스로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럭저럭 헤쳐나가는, 진흙탕을 헤쳐나가는 것처럼 상당히 좀 인내심을 가지고 지지부진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한 게 바로 머들링 스로우라는 그럭저럭 헤쳐나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점증모형 제일 이해하기 쉬워요. 기존에 했던 것을 수정해서 결정하는 거. 공직사회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 그거 어땠어? 반응이 이랬으니 좋았습니다. 그럼 그대로 해. 작년에 어땠어? 작년에 요 부분은 조금 뭐가 좀 아쉬웠다고 합니다. 그것만 고쳐서 그대로 해. 이게 바로 점증모형, 기존 결정의 가감 또는 수정 없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그래, 그럼 그대로 하자, 그래도. 이게 바로 이제 점증모형의 아주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 활동 중에서 기수가 있는 활동이 있어요. 제1기 무슨 활동. 그 다음 연도에 제2기 무슨 활동. 이런 경우가 점증모형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증모형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굉장히 많이 하긴 하는데, 이 점증모형을 더 어렵게 접근을 하면은 더 좀 복잡해진 얘기가 됩니다. 그건 정책학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이 의사결정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점증모형이 가장 공직사회에서는 하기가 쉬운, 접근하기 쉬운 거,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거에서 좀 대박이 났대. 저거 그대로 우리가 좀 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대표적인 게 마스크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재작년에 노인 복지 단체를 중심으로, 노인 복지 기관을 중심으로 이제 마스크 만들기를 좀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손 소독제 이렇게 포장하는 거,
이런 소소한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노인복지기관에서 뭐 이렇게 손소독제 포장, 이렇게 선물처럼 포장하는 거, 뭐 마스크, 지금 이제 끈이 날아가지 않게끔 마스크 끈 있죠? 이 스트랩. 이런 거를 만드는 걸 해서 이게 꽤 재미를 봤어요. 이게 노인복지기관, 이게 재미를 봐가지고, 한 달쯤 뒤에 다른 옆에 있는 노인복지기관에서, 이상한 거예요. 저쪽 기관이 뭔가 좀 사람들 표정이 좋아 보여. 이걸 봤더니, 마스크 이거 하는 거구나. 이게 손소독제 이렇게 선물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주는 거. 그거 좋네? 우리도 한번 해보자. 자, 이거를 그냥 따라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에 이거를 약간 또 응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스크? 손소독제?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할까? 한번 우리는 뭘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또 다른 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앞치마요. 우리가 음식할 때는 앞치마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쪽 사회복지기관 어르신들 작업하는 거 보니까 무슨 이렇게 버리는 옷 1000조각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앞치마를 만들더라. 저 괜찮은 것 같아. 어르신들도 일하면서 좀 재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돈도 좀 벌고, 그 다음에 팔면은 수익금 남겨서 또 어르신들한테 또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례들을 잘 모셔오거든요. 자, 이런 경우가 점정모형의 의사결정이에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의 정보가 전국 단위에 있는 정보가 조금씩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저거는 저 기관에서는 이거 했다는데요? 라고 제가 누군가에 얘기를 해주면 그 기관에서 이제 검색해가지고, 요새 얼마나 좋아요. 블로그 몇 개 검색하면 대충 이제 보이잖아요. 어떤 걸 하는지가. 그럼 그것도 하는 거고. 이런 게 바로 점정모형의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앞으로도 종종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 분석하는 능력이, 이게 잘 되면 상중하에서 상에서도 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짧은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자료 잘 찾고 자료 수집 잘해서 가공 분석만 잘하면은 이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을 상중하로 봤을 때, 이거 잘하면은 상에 들어가고, 상에서도 상중하가 있으면 상에서 중이에요. 그만큼 자료 수집, 분석, 해석, 가공 능력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게 돼야 의사결정을 그나마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렇게나 의사결정하면은 처음에는 그게 맞아떨어질 수가 있어요. 좀 적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힘에 부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특히나 의사결정자가 몸이 아프다든가 긴박한 상황, 뭐 어떤 특정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차피 의사결정과 창의성을 지금 듣고 계시니까, 자료를 일단 잘 수집하는 능력부터 기르시는 게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가장 갖춰야 될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많이 좀 찾아낼 줄 알아야 내가 공문서를 작성하든 기획서를 작성하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나머지 모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